이렇게 쭉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가 좀 허허벌판이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 그 기관들이, 정부 기관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허허벌판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도 이제 출입을 하게 됐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몇 달 전하고 또 다르게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건물들이 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물들은 많이 변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만큼 내적인 성숙이라든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인권도, 사람이 그만큼 발전하고 진화하고 하는 것만큼 굉장히 유기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고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투쟁적인 현장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하는 그런 그 대상자 분들이 분명히 또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내 삶 속에서 인권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자기 질문을 자꾸 던져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질문이 내가 인권을 마주했을 때 첫 출발이자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이야기들로 채워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좀 빨리 달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의 이야기들을 같이 얼마나 공유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또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한 우리의 실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질문을 통해서 또는 기관 내 조직에서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고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마주하는 그런 그 딜레마들이 있어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고민들인 것 같은데 그것들이 또 현장마다 좀 그 현장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또 우리 장애인 학습자들 분들이 좀 다르시잖아요. 유형이 다 다르시고 또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기관별로 다른 색깔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가로서의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껴지는 딜레마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삶에서 정답을 찾는다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정답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합일점 합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합의점을 좀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딜레마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제가 감수성 여쭤보니까 가을 사진을 보니까는 떠나고 싶어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는 이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 말고요. 보통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는 좀 감성에 가까워요. 내가 어떤 자극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내 느낌과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감성에 좀 가깝고요. 감수성까지 가려면 그 자극을 받고 예쁘다, 떠나고 싶다 했을 때 떠나는 거. 그리고 아름답다, 멋지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통은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쁘게 느꼈다라고 하면 난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해서 어떤 나만의 작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나만의 어떤 노래로 나의 지금 이 감성을 표현할 거야 하면서 어떤 실천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감수성 앞에 붙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데 나는 들어봤어요. 땡땡 감수성. 우리는 장애인 감수성, 인권 감수성 이거만 얘기하나요? 선생님 우리 손 드셨는데. 젠더 감수성. 어려운 거예요. 또 앞에 땡땡 뭐가 붙을까요?
앞에. 네. 성인지? 아, 성인지 감수성. 예. 또 있나요? 사실, 아까 제가 그 자극을 받고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감수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감수성 앞에는 많은 생활 키워드들이 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참 데이트, 연애를 하고 계신, 근데 여기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연애 감수성도 되게 중요해요. 연애할 때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을, 뭐 이벤트를 해야 하는지,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싹싹 빌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 또는 생활 감수성.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 무수히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막 어디 서비스 업종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나는 항의를 했어? 컴플레인을 했어. 그 생활 감수성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 그런 행동까지도 이어지겠죠. 우리는 이제 장애와 인권이라는 그 단어가 앞에 붙어서 감수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는 이미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만나고 있고 또는 실천하고 있고 어떤 것인지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인권이라는 그 키워드를 붙여서 감수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자들은 이런 얘기 해요. 이거 우리 그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제1조고요. 우리나라 그 헌법에도 기본권에 대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그 성인장애인 분들 만나가지고요. 저 주로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이제 중복장애인 분들 또는 최중증 장애인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인권이 다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인권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질문 아마 현장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답들을 들으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답변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장애인 분께? 네? 뱃속에서부터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성인이 돼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그런 뭐 정보랄까? 아니면 삶 속에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또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으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구가 주는 이 선언이 주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당연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천적으로 실정법 안에 넣어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권리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거 법이잖아요. 그쵸? 그 법 앞에서는 우리는 다 평등하다를 외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법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은 없는 건가요?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찾지 않을까요? 살짝 사례를 들으면 만약에 법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살아야 돼. 마이크를 좀 부담스러운가요? 네. 제가 살기 위해서는 네.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켜가고 순응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또 강한 자에서 약해지니까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고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자꾸 좋은 거를 찾으면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작동되는 것들이 본능, 우리가 안전하고 싶은 본능,
편안하고 싶은 본능, 그쵸?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지 않으려고 뭔가 찾아다니는 본능. 그러면 우리 법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원시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얘기되어진 것들, 제가 사례를 들은 것들이, 예. 사실은 만약에 우리 사람 수가 굉장히 적으면은 아마 그렇게 질서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사회 구조가 또 만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양식의 문화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게 너무 많아요. 우리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요. 지금 막 기술도 너무 많이 발달해져 가고 있고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아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것만은 우리가 넘지 말자. 이것만은 우리가 좀 지켜나가면서 서로의 안전한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가면서 서로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각자 자기 보호와 타인의 보호를 지켜나가자라는 의미에서 법이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법이면 다 해결하는데 왜 법이 저렇게 다 완벽하게, 사실 그 세계 어느 나라의 법보다요 우리나라의 법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인권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우리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법도 만들어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삶의 질을 높이자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왜 아직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 아직도 나와 똑같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나 여행 가고 싶을 때 내가 갈 수 있게 어떤 선택권의 폭이 왜 굉장히 좁은 분들이 계실까? 라는 질문들을 자꾸 던져나가면서 우리가 그 감수성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역할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지금은 어떤 지지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또는 교육가의 역할, 그 역할들을 잘 해내면서 그분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 고민의 시작이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오랜 시간 우리도 인권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권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역사였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늘 들어와 있었냐? 모든 일을 위한 인권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인권을 부르짖고 인권을, 바로 세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아까 우리가 천부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는 권리가 인권 아니냐라고 하는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그 법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서로 그 본능에 의한 질서들이 잡히지 않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서로의 거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다. 우리는 천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는 억압하기 위해서 편리한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화, 허상이 아닐까라는 부분까지도 한 번씩 좀 역설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되어져 왔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이 분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 이제 활동했었던 철학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년대면은 벌써 70년인가요? 70여 년 전인가요?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천부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인권에 대해서 다른 양상의 고민들을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권은 그냥 어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는 시의적인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동등한
권리, 동등한 행복, 내가 편하게 누리고 즐겁게 누리는 것들 우리 다 같이 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초적인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해도 저는 좀 과언은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굉장히 사람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체크를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좀 내세우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거. 우리끼리는 굉장히 장애인도도 높고요.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 땡땡, 인권은 땡땡입니다. 아니면 뭐 감수성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하면 어느 정도 지금 대답들을 하시고 자기만의 개념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일반 소위 우리가 그 비장애인 분들, 비장애인 분들을 만나러 이제 나가면요. 장애 그러면은 아직도 사회적인 그냥 약자인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휠체어 사용자 분들만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나 학령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감수성이라는 건 인지, 알아채기 먼저가 되어야지만 그 작업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기관 안에서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내가 장애인분들을 대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상을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뭐 보통 4, 5시에 끝난다고 하면 기관 생활이 그러면은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어딘가가 거슬리거나 어딘가 그 장애를 만나면서 내가 뭐 궁금증이 든다거나 퀘스천 마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냥 평범한 지인과 또는 가족들과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친인척분들 많이 만나셨죠? 네, 우리가 가족들끼리 만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주제가 하나 있죠. 아주 강력한 주제. 뭐가 있을까요? 결혼? 지금 또 다 그 생애 주기별로 어느 시기에 지금 있냐,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 이 주제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예. 우리 뭐 20대, 30대 분들은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를 좀 건드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주제만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예, 자녀 대학 갔어? 어디 넣었어? 이런 거. 예, 걔 뭐 한대? 이런 거. 또 뭐 취업도 있을 수 있고요. 취업 문제. 살찐 거. 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진짜. 너는 그렇게 먹어서 어떡할 거니?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연애는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결혼까지 갈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들. 예.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가장 피로도가 높은 게, 직장, 뭐, 너네 회사는 괜찮니? 이런 거 있잖아요. 튼튼하니? 이런 거랑, 연봉은 얼마 되니? 뭐, 이런, 예, 금전적인 이야기.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애 주기별로 어느 시점에 있고요. 그 시점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직도 부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거는 인권적이지 않아. 이렇게까지는 인식하진 않아도, 좀 무례한데? 이런 질문을 너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하네? 저 사람과 나하고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인데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거와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이제 감수성, 민감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례한 질문을 한다? 또 생활인권 감수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를 키워드로 사실 가족들하고도 시원하게 이야기되어지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가족 외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나는 장애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해내고 계시고 이분들도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이 네가 누리는 거 똑같이 누려야 해 라고 이야기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나의 지인들은 나를 무슨 투쟁가처럼 이렇게 오기 시작하죠. 네. 인권에 마냥 앞장서 있는
그런 투쟁가처럼 보기 시작해요. 가벼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타자화시키거나 자꾸 대상화시키다 보니까 주변 분들과 이야기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돼요. 소통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감수성이 조금 낮아서 또는 떨어져서 나와 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수성을 자꾸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하고요. 꼭 장애계에 계신 분들만 높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으로도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은 앞장에서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그렇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었던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상 속에서 다른 분들하고 장애 키워드를 갖고 소통하실 때 불편감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솔루션을 갖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하는 중간에도 여기서 목표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분이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빨리 찾아내가지고 이분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나를 만나는 만큼은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순간에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 전략들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는 제가 갖고 온 사항들은요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 이야기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나요? 안 오신 건가요, 혹시? 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발달장애인 분들,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과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 그리고 지체 내병변 장애인 분들이 같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그 대상자 분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하는지 우선 좀 법을 통해서 좀 볼게요. 제가 우리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성인 장애인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장애인 평생교육은 땡땡이다를 갖고 계신 분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당황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2016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이제 성인 장애인분들의 평생교육을 이제 언급하고 명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학령기에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에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2개조로 33조, 34조에서 거기는 이제 삭제되고 여기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19조, 20조, 21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립특수교육원에 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여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법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집행기관으로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을 언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장애인 평생교육을 또 뭘 하라는 거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6월달인가요? 5월달인가에 여기서 하는 또 기관 대상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수 받아보신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받아보셨어요? 그때 받고 나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이 그래도 얼추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나름대로 갖고 가신 게 있나요? 왜 글쎄예요? 아무래도 강사진이나 교수진 대부분이 특수교육과 출신이기도 하고 저희 기관 실정랑 조금
다른 얘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때 연수 참가하시는 선생님은 지금 한 분이신 건가요? 아니면 또 계신가요? 또 계세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찍기 힘드시죠? 아, 괜찮나요? 원래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네. 사실 뭐 연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거구나라고 갖고 가기에는 그것도 무리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어떤 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체화되기 시작하고 나 나름대로 나의 언어로 이제 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6년이면 지금 3년 차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당황스러워 하시고 왜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장애인 평생교육 맞나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던져가지고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 현장에서 장애인, 성인 장애인 분들을 만나고 있으니 앞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고 왜 중요한지 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게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미들 사실은 하고 계셨고요. 프로그램들 많이들 진행해 오셨잖아요.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법이 만들어지면서 당황하면서 뭘 새롭게 더 해야 되는 건가?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의 목소리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연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특수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학령기에 맞춰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현장하고는 이렇게 접목시키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또 이제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성인 장애인만을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일반화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과정이 다 마무리되고 완수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현장 기관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떤 정답처럼 툴처럼 또는 어떤 매뉴얼처럼 나오지는 않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평생교육이 뭘까라고 자꾸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 첫 출발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애씀과 수고와 노고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런 그 땀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법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 그럼 기관인가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인가요? 각각 여러분들의 기관은? 그런가? 법에 맞나? 막 또 이런 애가 하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 법망을 피해 나갈 수는 없는데, 평생교육법에 맞는 그 명시한 그 기관들도 있고요. 이제 기타 법령으로 사실 우리 기관들은 다 아마 속해질 거예요. 기타 법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장애인 복지법 58조에 나와 있는 여기 제가 이제 20조는 요거는 교육에 관련된 거고요. 58조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그 기관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 기관에 속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뭐 기타 법령이라 하면은 장애인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기관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 법이라고 하죠. 발달장애인법에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아예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시도별로 하나씩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천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신 현황을 잠깐 살펴본 거고요. 아까 제가 학교법, 특수교육법에서 다 거기서 삭제시켜버리고 이제 평생교육법으로 다 포함시켰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학령기 이야기로 이제 평생교육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교 교육도 그 우리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평생교육 테두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령기에 맞춰서는 이제 그 특수 분야들 또 전문가들이 이미 많고 또 그런 학교 구조, 학교 형태에 여러 가지 교육이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장애인분들이 학령기가 딱 끝나고 나면 대부분 어디로 가실까요? 시설로 가면은 그래도 다행이고, 물론 이제 체중증 분들은 아마 그러신 분 많고요. 대부분은 이제 집에 계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네.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분들은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의무교육을 끝내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그러니까 학습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배웠다라는 건 그만큼 자극이 많은 곳에서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9년, 우리가 12년 교육이죠. 유치원까지 하면 한 13, 14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10몇 년을 많은 자극,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극 속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딱 20살이 되면서 그냥 집에 계세요. 물론 가족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극이 있지만 어쨌든 그 자극의 양으로 치면은 아주 극명하게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갈 성인기는 몇 년이에요? 성인기는 10몇 년 학교 다니고 성인기로 평생 남은 기간 동안,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는 100세를 뭐 다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고요. 어쨌든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80년을 살아요. 80년을. 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령기 12년도 지긋지긋해. 그 기간도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80년을 성인기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 또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평생교육의 아주 최고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제고예요. 삶의 질을 높이자. 우리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높여나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령기에 맞춰진 그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평생교육법으로 끌고 들어와서 성인기까지 이제는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성인 장애인분들 만나서 교육할 때요,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자립생활 훈련도 하고, 또 일상생활 훈련하면서 신변처리 시작해가지고 지역사회 나가서 어떤 활동들 하시고, 다른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주, 큰 주제부터 아주 소소한 주제까지 다 다루면서 이분들께 꼭 하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인권이 이분들은 뭐 20살이 되면서 생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정보의 좀 부재, 이런 상황 속에서 또는 교육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80년을 성인으로 살아가요.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숫자적인 의미가 이제 수세기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 숫자가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뭐 어떤 노화가 있고 다양한 삶의 또 우리가 그 관문들을 거친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셔도 어쨌든 되게 길다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낼 거예요? 라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생활인지나 학습인지가 좀 되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면은 잘 살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욕구를 갖고 계시는데 그걸 펼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지는 그건 사실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립도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자립은 내가 1부터 10까지 해낼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한 자립이면서 독립이겠죠. 그런데 장애인분들에게 자립이란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 해낼 수 있어야 자립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다른 자립의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분들은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자꾸 개발해가면서 강점을 찾아나가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걸 또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자립이라는 거죠. 이분들에게 전혀 남의 도움 없이 전혀 사회적 지원 없이 이렇게 스스로만 일어서야 되는 게 자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단어이고 같은 건데도 같은 키워드를 쓰면서도 장애 현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감수성을 갖고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우리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성인을 만나고 있어요. 대부분 성인이에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사업을 위해서는 다 성인인데요. 또 어떤 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가면은,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서는 이렇게 오후 시간을 또 이용하는 그런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도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는 우리 사업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게 맞는 개별화 또는 성인에게 맞는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교육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학령기가 아닌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인이에요. 성인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6대분류 체계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예, 그 평생교육 6대분류라고 하면은 이제 6가지 영역, 그 교육 영역 뭐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큰 주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마 기관에서 지금 하고 계신 운영 모델 선택했을 때 14가지가 저 분류 체계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요. 조금 세분화한 거예요. 더. 그래서 그 운영 모델들이 다 이 6대 분류 체계에서 응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두본에서도 그동안에 여태까지 개발되어 왔던 그 프로그램들 14개를 가지고 그 운영 모델이라는 게 14개가 개발이 돼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그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또 효과적이고 구조화된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과정들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학력 보완을 하는 야학은 학력 보완을 하는 오랜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민참여 교육, 문화예술 교육, 또 뭐가 있죠? 기초문해 교육, 그리고 인문교양 교육이 있고요.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이렇게 해서 좀 6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그동안에 문화예술 쪽이 아마 좀 많이 치중해서 진행이 되어 왔을 거예요.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쪽이 많았고, 그리고 좀 이제 골고루 다른 영역을 하려다 보니까는 안 해봤던 영역을 했던 그 선택한 기관들도 있고요. 또 어떤 기관들은 기존에 우리가 돌렸던 프로그램들을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좀 응용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돌려보는 기관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교육이 개정이 된 이전에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게 이제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는 사실 다 이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 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네! 라고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인 대상자분들, 성인교육 학습자분들 위해서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6개 영역을 다 골고루 우리가 응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우리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니면은
장애인복지법은 15개 유형으로 장애인 유형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녔던 아이들한테는 장특법이라고 줄여서 아까 장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장특법 안에서는 기타법령까지 해가지고 11개 유형으로 나눠져요. 다르죠. 학교에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기 전체를 아우르는 장애인 복지법 안에서는 15개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에서는 장애인 유형별로 하나하나 다 프로그래밍하고 어떤 교육이 맞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세분화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감각장애 쪽하고 신체장애하고 크게 발달장애 네 영역으로 우선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막 그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그 교육, 뭐 장애인 교육을 하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든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서 교육을 할 때는 하나하나 이 장애는 이렇고요, 저 장애는 저렇고요, 이렇게 설명되어졌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져가지고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 1대1 교육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좀 범주를 가지고서는 만나야 하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쪽에서는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내병병, 발달장애 영역으로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번 사업에서는 이제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각장애, 지체내병병, 발달장애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래서 나누고 있는 영역별로 한번 우리가 이제 교육으로 만났을 때 어떤 실천적 전략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가장 인권적인 그 작은 실천의 출발이요. 교육 대상자에게 맞는 교구와 교재와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하면은 그냥 만들기만 잘하고 또는 그리기만 잘하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가는 게 인권적인 실천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할 수 있는 지금 신체 기능이 어떤지, 인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접는 것까지인지, 뭐 2번 접는 거, 3번 접는 것까지 인지가 되는지, 또는 이분이 한글 문해 교육을 하시는데 그 제가 맡은 그 기관의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억 니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문해 교육 막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나가잖아요. 근데 기억 니은 이렇게 알려드려도 단어로 이렇게 통단어로 가면은 잘 모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뭐 읽어보세요. 아니면 그 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감수성을 높여서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려면 어떤 수정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그래도 끝까지 읽으실 때까지 찾으실 때까지 그냥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수정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오시죠? 예. 그 순간에도 계속 목표 수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기억과 니은이 모양이 다르다는 걸 구분해낼 수 있는 것까지만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목표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마다 다 이렇게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강의 계획안 만드실 때 오늘은 어디까지 뭐 이해한다, 안다, 막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다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지, 그거를 완벽하게 이뤄내는 데는 그 현장마다의 어떤 그 애로사항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학습자분들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감사분들 자체가 우리가 감수성이 약간 민감성이라고 이렇게 대변을 한다면 바꾼다면은 명칭을 바꾼다면은 굉장히 그 상황 사람에 대한 상황과 그 교육 내용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분의 역량까지 다 체크를 그때그때 하셔가지고 빠른 순발력 있는 그런 변화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의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는 맞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굉장히 순발력 있게 또는 유연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고민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중복으로 많이 만나봤거든요. 딱 시각장애만 있으신 그런 유형보다는 중복장애를 많이, 그리고 체중증. 그래서 생활인지나 그리고 다른 인지, 학습인지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앞도 안 보이시니까는 일상생활이 전혀 완벽하게 고려되어지지 않으면은 학습,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현장까지 나오시는 것도 어려운 분들만 대해봐가지고 사실은 요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대신에 저는 오늘 그런 기대를 갖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시각장애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계신가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더 생생하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교감사분들이 학습자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육하실 때 저는 우리는 시각장애라는 유형을 고려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은 이제 시각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이용자가 시각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한다면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제 언어적으로도 이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라면 여기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교육생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정확하게 바로 오른쪽에 뭐 몇 걸음, 한 2걸음 좀 더 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학습을 할 때도 이제 손을 일단 처음에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손을 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만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세밀하게 조금 교육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가 점차 이제 제 개입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가 개입 정도를 낮춰주고 교육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각장애인 서울에 있죠? 실로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이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그래서 말씀을 좀 요약하면은 이제 정향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방향과 사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활동과 또 설명을 곁들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실로암은 전맹이신 분들과 저시력인 분들이 같이 계신가요? 예, 저시력 분들도 계신데 네. 일단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맹. 전맹이신 분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시각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고, 저희는 교육을 할 때 시각보다는 이제 발달 쪽에서 발달의 어떤 정도, 이 사람이 중증인지 영적인지 최종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교육에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지하고도 그럼 지금 중복장애가 계십니까? 건가요? 모두 중복장애. 중복으로. 참여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군요. 네. 중복으로 뭐 다른 지체나 뇌병변도 중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뚜렷하게 발달장애만 갖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거기에 수반된 또 뭐 언어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중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장애 유형을 나눠놓고 이렇게 교육의 또 영역도 이렇게 나눠는 놨지만 이거는 어떤 그 행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체계를 위해서 이렇게 비주얼하게 나눠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한 10여 년을 장애 현장에 있으면서요. 주로 이제 교육 현장에 있었죠. 그러면서 1인 1유형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장애라는 특성이 뚜렷하게, 예. 이렇게 발현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생김새 다 다르시고요. 성격도 다 다르시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장애인 분들도 그런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랑 장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예. 똑같이 1인 1유형과도 맞아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분류할 거예요? 뭐, 잘생김? 예쁨? 이렇게 분류할까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1인 1유형에 속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학습적인 전략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인권의 출발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장애라는 특성으로 사실 사회적인 어려움, 일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그 특성으로 인해서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려해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한번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명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은 그냥 한번 요거는 읽고만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나무만 보기로 했죠. 근데 지금 우리 기관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넘어가고요. 네. 지체 내병변 장애 기관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많아요. 예. 제가 이렇게 쭉 그 통계 요번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학습자로 참여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지체 내병변인 분들하고 발달장애인 분들이 주로예요. 주 대상자로 있더라고요. 근데 요 내용들도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지켜져야 하는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 같은 거고요. 지체 내병변 장애인 만나시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그런 점들이 발견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체 내병변 제조는 발달장애. 예, 지체 내병변 학습자분들 만나고 계신 기관이요. 왜 안 만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어려움 없으세요? 예, 우리 선성원 선생님. 어려움. 그러니까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은 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체보다는 이제 내병변 학생들이 보면 내병변 학생들이 학습을 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교육기관으로 나오다 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뭐 발달장애나 이런 쪽도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노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병변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잘 못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이 중복 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수 학습 전략을 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지체 내병변 장애인분들 만나면서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나는 요거는 하나 같이 공유하면서 말하고 싶어가 있으신 분 계세요? 예. 네, 부산 장애참여터 서경입니다. 저희 기관 학습자 중에 한 분이 중증 내병변 장애인이신데 이제
그 판을 아예 못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지 중에서 한쪽 다리만 쓰실 수 있어가지고 공부를 한쪽 다리로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높낮이 조절이랑 각도 조절이 되는 책상을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도 그렇고 그 책상을 그 학습자 집에도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조립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서 가지고 다른 기관들도 혹시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지원이 참 중요하죠. 네. 그 학교에서는 우리 최소 제한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전이라는 목적 하에 뭐 활동을 자유롭게 하되 뭐 장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한다. 우리 여기 또 특수교육 전공하셔서 특수교사분들도 계시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인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 물리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산이 정말 충분하고, 늘 꾸준히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하나 책상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또 그렇게 우리 신체 기능에 맞게끔 맞춤으로 정말 제작을 해가지고 딱 제공을 해드리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사회적인 어떤 이유로 그게 지원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살짝 좀 궁금한 게요. 한쪽 발로만 그러면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글쓰기나 뭐 어떤 그 펜 잡고 그런 걸 다 발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시구나.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참 그분이 그런 자기만의 또 강점, 물론 피나는 노력이 있으셨겠지만은, 그런 분들도 참 그 의지가, 뭐 삶에 대한 의지, 교육에 대한 의지, 우리가 이제 다른 영역에서 보이는 의지가 이제 그쪽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체 내변변 장애, 내변변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적인 능력, 인지 능력이 크게 낮지 않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그런 지적인 활동이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지체이면서 하신 분들은 이동권이나 이제 접근성 때문에 어려움이나 상당한 곤란이 있으신 거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학습에는 오히려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앉아서. 물론 이제 세분화 하면 세밀하게 따지면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제 크게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내변변 장애인분들은 뭐 인지 능력까지 이제 중복으로 오면은 조금 더 학습에 곤란을 겪으실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대상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감사분들이 이제 막 학습을 진행을 할 때의 어려움이 우리가 활동을 위주로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게 몸 활동, 뭐 자꾸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자꾸 이렇게 제시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교육은 학교 교육과 다른 게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고하고 또는 행동할 수 있게끔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 역할들이란 말이에요. 학교 교육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면은 내변변 장애인 분들은 안면에 이제 근육이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들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학습자를 위해서 조금 섞여 있잖아요. 그런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신 분들이 섞여 계시니까는 다른 분들이 대답을 다 하시고 이분의 대답을 1분 동안 기다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분의 대답
아, 그러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리 추측하거나, 또는 추론해가지고 그냥 내가 대답을 대신해버리는 경우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가, 인권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구들을 우리는 개발을 하거나 생각을 하죠. 대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분의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뭐 종을 치는 걸 갖다 놓을 건지, 뭐 딸랑이를 갖다 놓을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보조공학 기구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버튼 하나, 그러니까 머리로 누를 수 있는 이런 버튼, 또는 그 전자장치처럼 인출과 소리로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장치들이 사실은 원활하게 지급이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만 지원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했던 그 간단한 질문도 빨리빨리 소통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데서의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발달장애인 분으로 넘어오면요.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도 또 대부분 기관에 지금 학습자로 계세요. 발달장애인 분들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예. 뭐, 지적과 자폐가 다 조금씩은 중복이 된 거. 자폐라는 스펙트럼은요, 사실은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비장애인 분들한테도 조금씩 있어요. 어딘가에 나도 속해 있어요. 지금 막 강박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강박. 이렇게. 우리들도 거기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조금씩은 다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인지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조절을 할 뿐이지, 이 인지를 상실하고, 분별력 없이 우리가 행동할 때가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여러 가지 요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죠. 다들 조금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기관에서 만나는 분들한테는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어떤 설명을 한 가지 행동을 한 가지 수행을 위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가장 쉬운 이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전환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쓰는 일상 용어를 그냥 써버린다던가, 아니면 자꾸 내가 쓰는 언어를 이해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나. 라는 측면도 우리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도 혹시 여러분들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발달장애인 분들을 많이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는 이렇게 자칫 얘기가 되게 장황스럽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장 쉬운 언어로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어 말고 다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 자꾸 이것도 작동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자칫 지금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이 같은 경우가 한 번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자꾸 이러고요. 그래요. 이거는 엄마의 역할이어서가 아니라 약간 그 엄마의 역할과 그런 제가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습성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발달장애 성인분들에게는 그 정도로 나의 언어가 아닌 이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드려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난이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쉬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거 있죠. 근데 풀어서 장황하게가 아니라 저도 이제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풀어서 장황하게가 아니라 풀어서 명확하게, 간략하게 이분이 지금 라포 형성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중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사업이. 그리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새롭게 이렇게 학습자분이 모집이 된 곳도 있고 또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또 재참여하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마 재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면은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의 생활 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고려해서 그분이
그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의 언어로 바꿔줄 수 있는 거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행 과제 양줄이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가나다라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활동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분이 잘 못 쓰시네? 아니면 잘 구분을 못 해내시네? 라는 것을 캐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제안을 해드려야 하는지 기억하고 니은하고 한번 분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2개, 3개를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하나로 해서 그분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연령, 우리가 생활 연령과 기능 수준에 맞게 좀 개발이 여러 가지 그 교구들이나 교재가 개발이 되어야 해요. 그 생활 연령에 맞는 부분에 있는 고민은 제가 뒤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장기 기억은요, 이분이 우리가 그 학령기에 배웠던 거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저장의 기준이 아니라요. 한 번씩 경험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분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환경 안에서는 그걸 좀 적어도 일반화할 수 있게끔 체득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억을 말하고요. 그리고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기관에서 많이 나타나나요? 문제 행동?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문제 행동. 우리가 여기서도 좀 그 개념이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인가, 도전 행동으로 볼 것인가. 여기서의 갈등들이 있으시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딜레마 편에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역별로 장애 유형이나 영역별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가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체크하는 의미예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그 훌륭하고 정말 인권적인 방식으로 지금 교수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거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또 온전하게 장애계 쪽에만 온몸을 다 맞춰서 지금 있지 않고 또 생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또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역할들을 또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까먹어요. 네. 또 놓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고 우리가 살짝 잊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인권감수성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만났을 때 어떤 거를 조금 더 그러면 중점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방향성이요. 아까 그 인지연령 아닌 생활연령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맞다.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행동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현장, 저는 그 장애인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시설들을 다녀요.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뭐 영유아는 당연히 아이들의 생활 연령이나 인지 연령이 아직 그 완벽한 발달 전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맞아요. 이뻐요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나 톤을 우리 그 영유아 아이들 또는 저학년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가끔이라고 말해야 될지 자주자주라고 말을 해야 될지 예. 다른 기관이나 시설을 이렇게 가보면요. 성인으로 이렇게 대한다라는 게 아주 가장 큰 지표가 존댓말이잖아요. 존댓말을 쓰세요. 존댓말을 이렇게 쓰시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러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과장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뉘앙스와 그 전체적인 분위기 맥락을 봤을 때에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존댓말을 분명히 쓰고는 있지만 담당자가 쓰고는 있지만 대상자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한 미치성이 있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꼭 장애 현장 들어가면은 존중어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제가 존중어 2번째 썼는데요. 존중어 써야 되고, 존댓말 써야 되고, 이게 장애 현장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누구하고나 다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인, 지침들이잖아요. 내가 행동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나오면은, 나는 성인 대 성인으로 그 목소리 톤이 이렇게 저음으로 바뀌고, 장애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랬죠, 저랬죠, 이렇게 약간 톤이 높아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변화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분들을 대상화하고 있지 않나, 타자화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반성적인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속으로 나도 그러지 않았나? 내가 톤이 높은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조금 이제 오바스럽게, 연출은 했지만,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저도 이제 감수성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그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또는 어떨 때는 거슬리게 느껴질 때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담당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것 또한 저희가 이거는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말씀 안 하고 저 사람 개인적인 성향이니 저 사람 문제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 그래서 선생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게 또 저의 실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존중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좀 이슈로 떠오르는 게 이제 성인지 성인지적인 관점 또는 그런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기관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따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권 따로 있고 또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권이 따로 있나? 이렇게 또 분리시키시는데요. 인권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의 특성인 성별이에요. 성별로 우리가 또 교수하실 때, 지도하실 때, 수업하실 때, 이런 것들이에요. 반복적으로 제가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게, 같은 맥락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수업하실 때, 성별을 특화시켜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 남자들은 조금 더 씩씩하고 좀 다양하게 강한 면모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자들은 또 예쁘고 뭐 이러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런 언행들을 했을 때 우리 장애인분들은 자칫 이제 왜곡해서 성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한테는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학습이 되어야 되어가 아니라요. 나한테서 비롯돼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게 결국에는 나의 태도이거든요. 장애를 대하는 태도 또는 내 삶에 대한 태도. 예, 그게 다 체득이 되고 또는 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숙도라든가 나의 성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시다 보면요. 어찌 보면 요것들은 금방 좀 해소가 될 만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성인지적인 그 개념이나 의미가 많이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면요. 이게 자칫 우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성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자꾸 이제 처벌이라든가 어떤 범죄적인 그런 징벌적인 그런 의미보다 성인지적인 관점이나 그런 성인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요, 너도 나도 어떤 평등의 관점에서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그 남성 중심의 문화 또는 다수의 문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어려움이 사회적인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게
남성이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이 더 이제 차고 올라가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동안 사회 구조적으로 장애의 그 사회적인 모델과 비슷해요. 그동안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가 다수 그리고 이제 뭐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집단의 구성원을 보니까 남자가 많더라.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이라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똑같이 누리지 못했던 그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 간극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조치를 취해주는 것들이 법과 제도로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에 관련돼가지고 나타나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명칭을 쓰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적극적인 평등 정책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등을 좀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그동안에 그랬었지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인지했으니까 성인지했으니까는 빨리빨리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빨리 취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인지적 관점도 필요하고요. 뭐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강점 찾기가 초반에 잘 되어 있으면요, 이분의 활동과 수익 능력을 더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 찾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나의 신념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도 한번 각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과, 장애인 분들이 여기까지밖에는 못할 거야라고 어떤 한계를 이렇게 지어놓고 출발을 하면요, 결과물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점이 찾아져요. 가능성을 갖고 계신, 그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그 한계를 갖고서는 출발하시는 교광사분들은 그냥 딱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물만 나오면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나와서 얻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정보와 지식이 아니고 어떤 수세기, 영어 알파벳 이것을 익히기 위한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삶을 조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계시는 강점이나 장점을 끊임없이 찾아주는 것도 우리 교광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시간이 지금 짧게 남았는데 가장 우리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우리 생활인지와, 아까 생활 연령과 인지 연령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교재와 교구를 활용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인물만 활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나오는 어떤 영상, 성인이 사용하는 물건, 성인이 듣는 음악,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게 고민이어서 말씀하신 건 아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데, 저거 말고 성인인데 성인 거 써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면서. 예. 아니요, 정말, 성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 연령과 생활 연령에서 그 차이를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이 친구들이 올 때는 항상 이해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속에 들어오는 것 같고, 우리 또한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면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거에 직업 훈련을 받다 보니 겁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도 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를 제일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정도 수준에서 교육은 하고는 있지만 좀 성인으로는 안 해봤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예. 그럼 주로는 이제 아동이나 환경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내용물로 사용되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로는 이렇게 사용할 일도 없는 거죠. 우리는 직업재활 능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성인들도. 예, 저는 제가 그 교육함 들으면서 좀 고민했던 게 저 또한 생활,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혼돈이 오더라고요. 평소에 고민을 했는데. 예. 저도 항상 하는 고민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교구와 교재를 활용을 사실은 우리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더 비주얼하게 또는 더 감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교육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컨텐츠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한 번씩 빠지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 직업재활 현장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직업적인 활동이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름 또 그런 고민도 일상생활 속에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느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이런 활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안 쓰진 않아요. 써요. 성인분들 만날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 이건 제 의견이에요. 라포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학습자분들하고 있다 보면은 이분의 성향을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막 푸 좋아해, 막 미키 좋아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한테 우리가 뭐 이벤트나 선물해줄 때 뭐 해줘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해요?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돈 있는 만큼 쓰시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받으면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준이 낮든 높든 상관하지 않고 얘가 좋아하는 거가 이거니까 나는 이걸 사줘야겠다 아니면 이걸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라포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면은 저는 이런 선택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0차시까지 막 하고 있는데 막 100차시 이상을 맨날 이런 요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또 우리 성인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다른 분들하고 소통할 때에 또 어려움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걸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은 사실 PT 얘기 많이 안 하고, 디즈니 얘기 많이 안 하는데, 계속 우리가 교구에서 막 100차시 이상을 이런 걸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분은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그런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중복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아마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활동을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공유가 좀 어렵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런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원칙은 근데 우리가 세워놓고 가야 되겠죠. 성인 장애인 분들이세요. 아까처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누구 이거 좋아하시죠? 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 갖고 왔어요 하면서 왜 내가 이 교구, 이 영상물, 이 컨텐츠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성인 대상자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온 거 보세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진행할 거니까 이렇더라고요. 라고가 아니라 왜 내가 이 컨텐츠를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오늘은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해서 갖고 왔습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린 다음에 사용한다면은 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성인물 하니까는 어감이 좀 그런데요. 성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연출되어 있는 자료를 찾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매번 교육할 때마다 자료를 계속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찾으면서, 새롭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는 학령기 대상으로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막 다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거나 학교 생활 환경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써야 되는 내용이고 중요한 핵심이라면은 사용을 하되
솔직하게 이제 명시를 해드리는 거죠.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내용은 요게, 좋아서 갖고 왔지만, 학교 환경에 맞춰진 거라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들으시라고, 보시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혹시나,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죠.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이 말 혹시 우리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집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성인 장애인분들한테 이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고개를 얼마나 끄덕이시는지요. 예. 너무 듣기 싫다고. 근데 우리는 왜 해요? 우리는 무작정 억압하거나 무작정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안전. 우리는 안전과 여러 가지 권리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에 명시가 좀 되어야 돼요. 어떠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것 때문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의 충돌 여기까지만 하고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인 장애인분들을 돌보고 있는 건가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 그래도 여기는 이제 나오네요. 네, 우리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들이세요. 현장에서 지금 최접점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더 포커싱이 맞춰지고 방점이 찍혀져야 하는 거고요.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소한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돌봄은 그런 차원에서 성인 장애인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많은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훈련일까요? 학습일까요? 예, 물론 직업재활 시설에서는 이제 그 직업 훈련을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서는 하시기는 하지만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학습이에요. 학습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더 찍으신다면은 우리가 조금 이분들을 간섭하거나 또는 인권적인 침해라든가 또는 성인이 아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어린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딱 12시예요. 역시 좋은 강사는 조금 전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좋은 강사는 안 되나 봅니다. 예, 오늘 그래도 갖고 온 이야기들은 다 나누었고요. 조금 제가 좀 아쉽다면은 여러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팀 활동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도 환경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고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혹시 저한테도 오늘 이야기 나누어지면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힘들게 어렵게 오셔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